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현재는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이 사주이시고요. 또 뭐 삼성 보강그룹 또 재벌이시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어쩌면 우리나라 보수의 핵심 심장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반도 평화만들기라는 책을, 또 올해는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라는 책을 연달아 이 두 권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책을 펴내시고, 최근에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 이사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인터뷰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그동안 뭐 지면 인터뷰나 이런 건 몇 네. 차례 있었습니다만, 네. 그죠? 네. 왜 방송 인터뷰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불러주는 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몇 군데 한번 저 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나갈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떨리기도 하고 사양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책을 또 냈으니까요. 예. 또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자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뭐 정관용 시사자키는 꼭 한번 나가볼 만하다고 여러 사람이 권하더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원래 대학 전공은 공학, 네, 서울 공대 나오셨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박사는 이제 경영학도 하시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 하시고. 네. 근데 국제정세 한반도 뭐 이런 쪽은 사실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어디 빵꾸는 많이 나 있는 그 나름대로 제 식의 논리를 제가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작년에 왜 중앙일보 또 JTBC 회장직도 다 그만두셨죠? 네,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이사장으로만 활동하고 계시고, 네, 지난해 올해 또 책을 연달아 두 권 네. 펴내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된 건 30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74년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시청자들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만은 예. 그 조한 로빈슨이라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막시스트 경제학자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책을 도서관에서 구해서 봤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코리안 미라클이라는 이야기죠. 네. 64년에 발간된 책인데, 코리안 미라클 하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상상을 할 수밖에 근데 없는데 74년이면 한강 기적 전이죠. 64년이었으니까요. 그 책이 나온 거는. 아, 책이 나온 건 64년. 그러니까 대동강의 기적을 썼더라고요. 아, 평양 대동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60년대 초반에 우리 남쪽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기록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은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20대 중반이었고, 그렇죠. 30대 중후반에 가서는 또 제가 이제 원불교 신자인데 아, 그 종법사 대산 종법사께서 특별히 저한테 그 통일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게 계기가 됐다면 됐는데요. 예. 이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한 그 7월 언젠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래서 조문파동 나고 막 그랬을 조문파동. 때. 예. 바로 그 조문파동 후에요. 조문파동이 나고 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그 당시는 은퇴하고 계셨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산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 대선 지고 정계 은퇴 선언한 영국 갔다가 오셔서. 와서. 예. 네, 근데 저하고는 이제 뭐 오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집안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일산에서 한 서너 시간을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네. 당부 말씀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거의 무슨 전업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일생의 과업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처음 소개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보수의 어떤 심장, 뭐 핵심 아이콘의 한 분이라고도 칭해도 사실 뭐 과언이 아닌데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 한반도 평화를 계속 외치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독특하시다는 거죠. 네. 외치긴 외쳤는데 네. 보수고 진보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게 아마 왜 저 사람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깊은 관심을 예. 가질까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졌던 것도 있고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 메아리 없는 아우성을 지난 한 30년 외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허무도 하고. 그래요. 주변에 자주 만나시는 그쪽 세계 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지 않던가요? 좀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보고 예.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요즘은 그 SNS 상에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점을 퍼서 날려서 저한테도 보내주고 할 때는 저도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 펴내신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 제가 쭉 읽어봤더니 현재 북핵 북미 간의 치열한 협상 국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조언까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변화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까지도 담겨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던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왕 얘기가 이렇게 풀렸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다. 네. 즉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 뭐 다시금 이런 협상 국면으로 오는 것은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인식이 워낙 강고하게 네.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 회장께서는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핵이 완성되게 된 이 2017년까지 온 것도 사실은 이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죠. 보수와 진보가 만일 이 핵 비핵화 문제와 북한과의 어떤 이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같이 했다면은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예. 하는 이제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핵은 완성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무슨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적어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사정권 안에 예.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핵을 과연 북한이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선 지난 4.27 판문점 그리고 6.12 싱가포르에서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시비가 붙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도록 어떤 그 구조와 조건을 만들어 나가서 이 남북이 또 북미가 윈윈하는 예.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뭐 불신한다는 것 가지고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믿고서 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의 그 주류 사회 거기서는 뭐 거의 믿지 않는 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하는 사이라고도. 예. 그 이제 그걸 잘 움직여서 이것이 비핵화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네. 한 걸음씩 저는 동력을 잃지 않고 가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 네. 뭐 그건 믿지 뭐 못하겠다 뭐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문제에 싶어요. 임하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의 측면이고요. 네. 일단 믿고 시작하자는 네, 말씀이시고 믿고 시작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북한 내부의 특히 경제적 요인을 통한 북한 내부의 내적 동인 네.
북한은 이제 핵보다는 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국면에 왔다.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그런 국면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요. 예. 핵이라는 건 이제 체제 안전의 보장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보장책만 어떻게 보장이 주어진다면은 어느 지도자가 경제 발전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지난번 평양 가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은 절실하다 그런 거를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남북이 북미가 또 국제사회가 또 남쪽의 보수 진보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가 과제죠. 아닐까. 과제가 아닐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 내부의 현재 경제 상황, 북한 주민들의 어떤 욕구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국면을 끌고 가다가 다시 또 강한 제재를 받아서 경제를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못 만들면 네. 오히려 그게 김정은 체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저는 뭐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에 120%를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 보수 진영의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다당제긴 하지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네. 거의 양당이 이제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저는 양당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집권 여당은 조선노동당이고 예. 그다음에 야당은 장마당이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지금 장마당이라는 게 한 460개 있다고 그러죠 전국에. 어떻게 보면 풀뿌리 조직의 당원을 가진 북한 주민의 70%가 장마당의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그 70%의 장마당 당원들의 소득의 70%가 장마당 활동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과거 김정일 또 할아버지 김일성 이 두 분이 주민한테 주는 어떤 위험이나 네. 또는 이 주민한테 주는 경제적 보상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훨씬 낮아졌다. 그렇죠. 당이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네, 장마당이 주는 준다. 장마당에서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장마당 활동이 이 제재 국면에서는 분명히 큰 영향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한다거나 그러니까요. 할 때 과연 그 통제가 그렇게 쉬울까? 그런 차원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있다, 장마당이라는 당이 있다. 아주 절묘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 야당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그 야당을 김정은도 절대 무시 못하는 현재 네. 상황이 이미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그 표현 네. 좋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아까도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을 못 믿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우리 사회의 또 좀 진보적 진영의 지식인 집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북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북한을 안 믿는 거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이 세계 패권 전략상 특히 또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 등등에서 동북아시아에 끊임없는 안보 긴장이 있어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미국은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핵 포기를 하려고 덤벼도 아마 끝끝내 평화협정까지는 안 들어줄 거다. 네.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거다라고 의심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은 상당히 그 논리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저는 그 틀린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논리는 잘 알고 소위 군산 복합체 논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그러한 거를 북한 지도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도 북한 지도부가 오히려 미국을 저는 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의 체제에 대한 불안, 또 미국의 그 힘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예. 이 북한이 야기하는 이런 긴장 체계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증대되고 사실 지금 뭐 이 대만 중국 간의 양안 관계 또 기타 무슨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걸 생각할 때 군산복합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북 긴장을 원한다면은 그쪽의 긴장 관계가 이쪽보다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도 중국 그렇죠. 견제용 네. 분쟁은 그 많다. 중국 견제용으로 남북 긴장을 가지고 간다. 그건 약간 과장된 생각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옹 회장님 판단에는 정말 북한이 진정성 있는 스텝 발자국을 밟아오면 미국은 정말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갈 것. 대환영을 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미국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언론하고 TV 인터뷰를 하면서 예. 저도 직접 봤는데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북한이라고 북한과의 그랬죠. 문제를 맞습니다.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끌어간 것이다. 그걸 예. 이제 뒤집어서 본다면은 예.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강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즉 미국의 주류 세력도 네. 정말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한다면 대환영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중국의 주류 세력이 조금 당황하겠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은 이제 중국이 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국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북한이 북미 수교까지 가는 국면까지는 예상치 못한다. 중국은 불편하겠죠. 불편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중국도 미국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게는 미국보다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까지는 동의하지만 네. 근데 비핵화가 되려면 또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북미 수교랑 맞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중국이 예상 못한다. 북미 수교의 그 필연성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정말 미국과 수교를 하고 또 통상을 확대하고 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지고 또 국제사회 일원이 될 때 중국이 절대로 인정은 안 하겠지만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 정도로. 불편하겠죠. 네. 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일본까지 해보죠. 네. 뭐 일본이야말로 지금 평화헌법 없애버리고 군비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실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은? 그 아베 정권의 탄생이 사실은 그 납치 문제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1차 아베의 집권은 그 납치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들어간 그 간사장 시절 때부터의 그 기여가 컸다고 보고 사실 2차 정부에서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이 핵실험 또 이런 긴장 국면이 아베의 지지율을 받쳐주는데 많이 역할을 했죠. 큰 역할을 했죠. 사실 또 일본의 그 극우 세력 중에서는 이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북한의 핵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할까봐 두려워하는 점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 진보 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는 뭐 사실 그 브레진스키가 얘기하듯이 폴란드만큼 지정학적으로는 참 나쁜 위치에 있는 나라죠.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가장 그 우리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저는 역시 미국일 거라고 봅니다. 일본보다도 그렇죠. 중국보다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강한 나라가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좋아하는 나라는 없죠. 지금 그 말씀 뚝 들으면서 왜 태극기 집회에 보면 성족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당히 극우적 보수 집단도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안보 이거 굉장히 네, 중요시하고. 네, 네. 근데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하고 막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 보수 진영들의 그 어떤 머릿속에 약간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아까 표현하시기를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가면 미국의 주류 세력은 대환영할 것이다 했는데 네, 네. 우리나라 보수 세력도 대환영할까요? 그 뿌리 깊은 불신이 예.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보수 세력과 이 야당과 끊임없는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책의 제목도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지만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은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렇게 먼 길을 가려면은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수 진보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뭐 심지어 이 책에서는 지난번에 그 원전 문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네. 공론화위원회 네. 만들었던 네. 것처럼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남남 네.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같은 네. 걸 한번 만들어라 네. 이런 제안도 하셨던데 네. 이 정도 큰 주제가 공론화위원회로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원전 예,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같은 뭐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보다는 훨씬 작은 문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왜 대토론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일례를 든 거죠. 근데 사실 이 독일은 뭐 우리보다는 사실은 통일은 독일이 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 전쟁을 두 번 일으킨 센 나라니까. 예. 그렇지만은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됐잖아요. 됐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동서독 간에 전쟁은 안 했죠. 맞아요. 자체 전쟁은 안 자체 했죠. 전쟁은 안 네.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아픔이 더 크고 아픔이 더 크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독일 통일 과정을 뭐 우리 교수님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위 진보와 보수의 네. 그 대타협을 통한 하나의 동방 정책을 만들어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동방 정책을 20여 년 이상 쭉 네, 정권이 네. 바뀌어도 유지해 온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겐셔 외무장관 아닙니까? 네. 겐셔 외무장관이 18년을 예. 외무장관을 했어요. 그것도 양대 정당이 아니라 제3당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외무장관 제일 오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우리도 그 정도로 적어도 남북 문제 있어만큼은 하나의 여야가 목소리를 해야 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보수 세력 야당과 대화 노력을 더 기울여라 충고해 주셨으니까 네. 자유한국당한테 충고해 주신다면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자유한국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 남북 문제에 네, 관해서 남북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이 비핵화 문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중매쟁이 역할을 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목숨을 건 중매쟁이거든요. 네. 정권의 명운을 사실 걸고 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당사자지만 지금 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하고 미국이 당사자가 있죠.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양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올렸어요. 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사람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 앉으면 거북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10배 강한 포지션을 말을 해라.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큰 흐름에서 네.
남쪽에 저렇게 강한 반대가 있구나. 이게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이게 야당의 소리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뭐 대체로 그냥 우려, 예. 걱정을 넘어서 안 될 거다. 왜 우리는 못 믿겠는데 성큼성큼 너만 먼저 가느냐라고 계속 발목 잡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도 뭐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을 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글쎄, 근데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설마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지만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오히려 미국 주류보다 더 강하게 논리 정연하게 네. 아주 체계적으로 예, 예. 저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뭐 이왕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 우리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는요, 북한을 이렇게 뭐 협상 대화 뭐 이런 거 없이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압박해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 버려 가지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전쟁까지 해서라도 무너뜨려서 우리가 저걸 통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있겠죠. 뭐. 여전히 계신 거 아닙니까? 일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뭐 지금은 다 공개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 플랜을 완벽하게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난 그 2017년에도 작년도에도 그 상원위원장 국방위원장 상원의 얘기에 의하면 11월 26일에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긴 전쟁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코피 작전 때도 왜 전쟁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논리로 전쟁을 안 했는데 전쟁을 했을 때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머릿속에서라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유 그때 전쟁해서 그냥 무너뜨렸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이야 뭐 어느 사회나 있겠지만은 그거에 찬동하는 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네. 아까 미국 주류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쭉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대기업, 뭐 주류 세력, 기득권 집단의 입장에서 봐도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게 그분들의 경제적 이득에도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계속 왜 긴장 고조 쪽의 발언을 세게 내놓으신지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남북 평화가 급진전되는 게 그분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이명박 그 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도 남북 그 화해 노력은 그 생각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뭐 정상회담을 하려고 뭐 노력 여러 번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예. 그 방법에 의해서는 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천안함이다 뭐 여러 가지 저 금강산이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뭐 저도 것 생각을 좀 과연 그 화해를 협력을 통해서 갈 생각이 과거 정부보다는 못하지 않았나. 곧 망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낌새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는 94년 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사실 김영삼 정부도 이제 한때 그랬죠. 한때 그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 또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과연 체제가 유지될지에 대한 그 전망은 사실 누구도 하긴 어려웠었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지금 국면에서는 뭐 북한을 강한 압박과 체제로 스스로 망하게 한다. 우선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은 뭐 상황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간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의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북미 수교, 뭐 남북 간에도 서로
이 대사관도 만들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자 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제가 비핵화가 물론이죠. 계속 네. 진전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죠. 지금 이제 협상이 약간 좀 꼬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서 홍 회장께서는 북한의 프론트로딩, 네. 북한의 좀 선제적 조치가 네. 필요하다는 네. 주장을 하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은 뭐 실험장도 없애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했는데 네. 미국은 뭐 했냐? 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이런 인식도 있는데 네. 여전히 북한이 프론트로딩을 해야 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사실 70년 만에 북한의 지도자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큰 선물이고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뭐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싱가포르에서는 그 구체적인 어떤 압박과 조건과 이런 거 없이 만났거든요. 예, 예. 네,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음흠.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사실 있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네, 거죠. 네. 그 미국 주류와 또 백악관 국무성에도 그렇게 썩 찬성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파괴도 하고 뭐 풍계리도 어떻게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실은 북한이 한번 움직일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네, 그래서 꼭 트럼프 대통령한테뿐만 아니라 예, 예. 문 대통령께도 이 선물을 좀 하나 더 좀 더 주면? 내줄 때가 아닌가. 네. 그것은 이제 그 비핵화라는 거의 그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사실 이제 뭐 프론트로딩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네, 국제사회가 예. 정말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아마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의 주된 의제죠. 의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뭐 북한도 입장을 뭐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행동을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 책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그것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기를 네.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 홍 회장의 간곡한 표현들이 네, 여럿 네, 있어서 네. 이 책은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책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네, 네. 해봤어요. 그리고 이 책 뒤에 이제 앞으로 홍 회장께서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예컨대 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진입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신 걸 보면 네. 제가 정말 많은 가정법을 다 이게 생략하고 드리는 얘기인데 아주 이제 국면이 잘 풀려서 뭐 북미 간 평화협정까지도 거의 가시권에 오고 그리고 북한이 정말 개혁개방의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예컨대 우리 홍석현 회장 같으신 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경제 고문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청이 오면 응하실랍니까? 경제 고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거라면 어떤 직을 가지고 뭐 타이틀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에 관계없이 직에 상관없이 네. 저는 뭐 제 국제 기관에도 근무한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러브콜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글쎄 뭐 저 개인이 아니,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이 이렇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예.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 그 지혜를 모아서 그러니까요. 그건 뭐 한두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참 제가 네. 지금 드린 말씀도 네. 상징적인 얘기고 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주류 세력들로부터도 이런 도움 받고 싶다라는 것이 상식화되는 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평양 가서도 느낀 거지만은
그 재계 지도자들 많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북한의 관심이 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도 제가 이분이 상당히 그 북한이 이대로 갈 수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신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네. 평화 오디세이처럼 잘 풀려서 네. 우리 홍 회장님도 큰 역할 하시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김에 네. 우리 언론계 얘기도 조금 좀 네. 제가 질문 드리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얼마 전까지 이제 중앙일보 JTBC 회장을 같이 네. 맡고 계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중앙일보와 JTBC의 논조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 두 회사 모두의 회장을 맡으시면서 머리가 좀 어지럽지 않으셨어요? 뭐 전혀 어지럽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제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그 중앙일보는 이제 50년이 넘은 회사고 이제 JTBC는 한 5, 6년 됐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게 이제 중앙일보는 50년간 쌓여온 어떤 문화가 큰 관성을 갖고 예, 예. 움직이는 거죠. 예. 그 이제 제가 있기 전에 또 여러 다른 분들 저희 선친도 계셨고 예. 또 이 JTBC는 또 이제 중앙일보 편집국 출신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외인 부대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왔죠. 또 상징적으로 또 손석희 네. 뭐 우리 교수님도 친분이 있었지만 예, 예. 손석희 사장이 또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각자 그래서 문화대로 가도록. 문화대로 가도록 그리고 이제 언론의 정도를 예. 가는 것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면 그 조선일보가 TV조선을 만들고 채널 A, 동아일보가 채널 A를 만든 것과 중앙일보가 JTBC를 만든 것은 저는 의도 자체에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동안 JTBC에 투자된 것도 TV조선 채널 A에 비해서 몇 배나 많고 주요 편성을 봐도 TV조선 채널 A가 추구하는 방송국의 이미지 모습과 JTBC가 추구하는 모습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JTBC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떤 의도로 만드신 겁니까? 저한테 사실 그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그 방송의 그 라이선스를 주게 됐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느냐 하면은 제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 그 많은 방송 중에 하나가 아니라 메이저로 네. 부상시킬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 옛날 뺏겼던 TBC 그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감정이라 그럴까요? 그 윗대로부터 남겨진 어떤 그 사명,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몰랐지만 한다면은 그 TBC가 누렸던 그런 위상을 만들겠다.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네. 그런 의도로 만드셨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잘 가고 있나요? JTBC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그런 위상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촛불 사태, 그다음에 이제 탄핵 사태 이러한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이제 중앙일보와 JTBC는 이제 문화가 다르다 뭐 이런 설명하셨는데 문화가 다르도록 만드신 게 홍 회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손석희 사장을 직접 영입하셨잖아요. 또 영입하면서 보도 부분에 대해서 나는 손을 안 대겠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홍 회장께서 스스로 중앙일보와 전혀 다른 논조가 될 걸 예상하고 JTBC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은 아니고 상당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건 제가 예상했었죠.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겠다는 그 제 마음속의 소망이
게 반영인데 이 모든 걸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보도 부문에서 제일 빠른 시일 안에 이 인류 보도국을 만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네, 예. 그 이제 저는 그 손 앵커는 사실 몇 차례 눈여겨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신문에 쓴 컬럼도 봤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향해서 취재하려는 그 집요함도 네, 제가 네. 대사로 있을 때 네. 네, 그것도 봤고 또 주변의 평판을 제가 다 들었죠. 그래서 뭐 제가 중앙일보랑 똑같은 논조의 방송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으면은 영입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하고 인류 의식, 그 또 방송에 대한 그 프로페셔널리즘 예, 예. 이런 거를 사서 이제 어렵게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뭐 JTBC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기여를 했지만 네. 중앙일보와 또 상당히 어쩌면서 많이 다른 논조의 유력 방송국이 하나 생기면서 한국 언론 지형에 큰 변화를 또 가져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이렇게 그 언론 지형을 바꿨죠. 네, 그 네. 뭐 JTBC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와 조사 그거는 뭐 여기서 다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네. 또 두 언론사 간에 또 일부 약간의 갈등 요소도 생겨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그 우리 한국 언론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 정도 새로운 지형이 펼쳐져야 돼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줄 알았더니 그거까지는 아니군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방송을 좀 제대로 된 네, 네. 예, 특히 그 여태까지 그 방송이 그 보도라는 게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독립성, 그 비편파성 이런 점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죠. 그렇게 이야기할 면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KBS, 네. MBC, 뭐 SBS도 한때는 네. 뭐 다 이렇게 휘둘렸죠. 사실 독립적 언론 하면 지금 CBS밖에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JTBC가 요즘 독립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많이들 불편해합니다. 그래요? JTBC에 대해서. 네. 보수가 많으니까 제 친구 주변에. 관계 다 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아 제법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할 때 네. JTBC가 왜 그렇게 정부 비판하냐? 네. 혹시 그때 정부로부터 막 압력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압력이 있었죠. 홍 회장한테도 직접? 저한테 직접은 이제 그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2번 전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네, 예.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이 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막 협박도 하던가요? 아, 뭐 사실상의 압력이죠. 네, 사실상의 압력 다 제가 알아들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그건 뭐 어디다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다 소화를 했지. 네. 우리 그 제 아들이 이제 대표로 예. 하고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향을 받을까봐. 혼자서 마음 힘든 게 낫지 여러 사람 마음 그래요. 아픈 것보다는. 정말 가짜 뉴스 음모론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만 촛불 국면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탄핵 반대 진영에서 박 대통령 저 탄핵하는 거 이 홍석현 대권 만들라고 JTBC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제가 뭐 다 전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끔 전해오는 거 보면 이런 무슨 정치 문제를 떠나서 이 남북 문제에 제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무슨 꼭 그 저한테 개인뿐만 여러 사람들이 사실 가짜 뉴스의 피해를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건 예.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제 우리 언론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신 그동안의 어떤 역할까지 저희가 좀 확인하고 들어봤습니다만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 한반도 문제에서 좋은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홍 회장의 어떤 조언과 제안들을 여러 곳에서 좀 들어서 네. 좀 움직여 가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들은 아까 좀 많이 했으니까 네. 문 대통령한테 마지막 한 말씀, 네. 자유한국당한테 마지막 한 말씀. 제가 뭐 문 대통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말을 할 위치에 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문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까지 저는 정말 온 몸을 던져서 남북 그 교류와 또 북미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이 야당이나 또 보수 세력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대화. 예. 네. 특히 저는 이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임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야당과도 합의할 수 보수와 있게. 진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고 자유한국당 네, 또 보수 진영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논리로 뭐 3년 후에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야당 역할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건 공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굿캅, 배드캅 이론이 있지만은 배드캅 역할을 좀 잘해서 이 국제사회나 또는 평양에서 그 목소리에 좀 뜨끔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홍석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까칠하시네요.